오늘 오후 2시에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네. 이게 뭐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게 뭐 민주당 내도 그렇지만 정치권 전체적으로 상당히 네.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김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전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가지고 보면 부장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는 확률이 2%도 안 돼요. 아 보통 그런가요? 1%도 안 돼요. 정확히는 저 검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하. 0.6%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1%가 안 됐어요? 1%가 안 됐어요. 아 우리가 아는 무죄난 것은 워낙 막 그게 부각이 돼서 그렇군요. 언론에 그 사건이 집중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아하. 또 미묘한 사건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네. 정말 검사들이 꼼꼼하게 보고 기소를 하거든요. 저도 평생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 밖에서 생각하는 게 누가 부탁이나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저는 천없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다 네, 기소하고 네. 불기소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런 기계를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요. 공직자로서의 그게 또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기소할 때 저는 검사가 기소하면 일단 99% 유죄라고 제 했던 경험에 비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고 특히 김문기 씨 자제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진들 여러 개 찾아냈었잖아요. 네, 네. 아니 그 호주에 일주일 이상 해외를 함께 갔다는 것도 특별한데 한 11명 이상도 예, 예. 아니 그 산하기관 직원을 데리고 가는 것도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보면 어쨌든 같이 갔고 거기다가 이재명 시장 본인이 당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 담당 간부였고 네. 골프도 셋이서 같이 쳤고 그렇게 같이 있었던 뭐 호주에서 있었던 사진도 여러 장이 나왔고 네. 그래서 뭐 안다 모른다 그다음에 뭐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아주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님의 뇌는 아주 특별한 지우개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쉽지 않지 않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네. 유죄라는 게 뭐 어쨌든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네. 일단 유죄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게 이제 출마 제한에 걸리는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오늘 판단의 기준이 지난번에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좀 뭐 셌었죠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지난번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김경진 전 의원의 판단이네요. 유죄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 네. 받는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대선 출마할 것 같아요. 관계없이 할 것이다. 네, 어쨌든 뭐 헌법에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헌법상에 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심 네.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니까 네.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없죠. 거죠. 예.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환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추할 수 없다가 소추 말 그대로 소송을 추구 제기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물리적인 의미인데 그 조항의 헌법상의 조항의 해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 제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기돼 있던 재판이 있다면 그것도 스톱이다. 중단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어떤 판례 같은 게 정립된 게 없지 않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의견이 네. 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그냥 출마해서 당선만 되면은 5년 임기 채울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류고 생각이고 그걸 의지로서 돌파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 자체도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항소심에서까지 아니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어떤 대선 후보자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재판이 중단이 되느냐 아니면 임기 중에 계속돼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판례가 없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이게 네. 대법원에서 가령이에요. 이게 이제 네. 가령인데 이픈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네. 재선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네. 가령 네. 가정법. 네. 그 경우에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냐 없냐. 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하겠죠. 네. 네, 지금 근데 하고 있고. 그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게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유권 해석을 구하겠다. 아하. 그게 이제 또 뭐 그런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바라는 바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음. 왜냐하면 대법원 스스로가 이게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자체 해석 권한이 있어요. 네, 대법원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정법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마지막 3심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대법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아. 만약에 대법원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상고 기각을 했다. 네. 그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위는 어떻게 되냐?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아웃 여부를 결정을 해요. 아. 근데 법에 아웃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틀린 진배가 없어요. 결국은 네. 그럼 대법관들의 네. 결정이 중요한 거네요. 그 그렇죠. 단계에서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항소심 판결이 오늘 이제 3월 26일이잖아요. 네. 오늘 나오고 그 최종심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 원칙대로라면 633이면 네, 6월 26일 네, 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원칙인데 네. 이게 오늘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뭐 대법원 판결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춰서 3개월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다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일 전에 투표일 전에 최종심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한다면 네. 4월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만 대선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날을 4월 17일이라고 봤을 때 6월 17일이잖아요. 네, 네. 쉽지 않아요. 일단 상고 여부를 위해서 주어진 이재명 피고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아무리 빨리 보내도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죠. 네.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우리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면 이재명 피고인이 이걸 받아야 돼요. 아, 지난번처럼 또 못 받으면 또 시간 안 받으면 가는 거죠? 거기서 시간이 좀 끌어져요.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20일의 기간이 주어져요. 아.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상고하는 일주일 만땅으로 쓰고 네. 그다음에 대법원에 접수됐다고 하는 것을 최대한 늦게 끌고 네, 네. 20일 하면 제가 볼 때는 시간 끌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거의 한 달 한 달 반, 두 달 예, 그냥 푹 가겠네요.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있다고 된다면 네, 네. 6월 17일 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범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좋다 이재명이 출마하는 것까지는 못 막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이 되면 아웃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후보 상태에서 아웃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라도 아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또 대한민국은 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리스크가 있는 뭐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최종심까지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올 가능성은 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희박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그냥 제 머릿속에 순전히 그냥 그림인데 4월 17일까지 헌법재판소도 판결하지 말고 어허.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항소 기각 판결이 만약에 나오면 네. 그때부터 진심으로 여야가 보수 진보 세력이 서로 타협을 해서 개헌을 이루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개헌으로 네. 국면 자체를 그렇게 네. 완전히 네. 새롭게 가져가자. 새롭게 해서 그래서 개헌이 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도 다 공소 취소하고 없는 걸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뭐 군인들에 대해서도 사건 그냥 없는 걸로 이제 사면 조치 취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아니 왜냐면요 제일 네. 웃기는 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게 야당일 때는 이렇게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여당이 되는 순간 180도 달라져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네, 네, 야 그럼 야 니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얘기하면 아이 그거야 그때 얘기고 네.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거꾸로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되는 순간 자기네들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했던 야당의 논리를 그대로 또 가요 보면. 그러니까 참 그게 여야가 그런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죠? 대한민국이 아무 의사결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말장난의 도돌이표인 대한민국이 반복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참 그 김 의원님이 답답함이 있군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가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구조가 안 좋잖아요. 네. 저출산. 음. 거기다가 희한하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전부 쿠팡이나 뭐 이게 전자상거래로 그냥 집 앞에 배달 아파트 문 앞에 배달시키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가잖아요. 네. 동네에 가면 공실들이 그냥 그러니까 임대료 인건비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네. 대한민국이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권을 잡으면 어쨌든 1년 예산 700조의 가처분권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자리 주는 거에 생기다 보니까 정말 위너 텍스 올이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서로 간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거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 기각이 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반은 살아 있거든요. 네. 윤석열도 만약에 4월 17일까지 헌재 결정이 안 나면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고 그거는 뭐 사형 무기밖에 없는 징역형으로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누가 봐도 내란이잖아요 보면. 근데 대통령직 복귀는 안 되고 그냥 숨어 있는 네. 형식상으로 자리에 있는 그럼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이번에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 참 저 김경진 전 의원님의 절박한 어떻게 보면 호소고 절규인데 참 현실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할 건가 참 생각해 보면 두 문 지도자의 그 성격이라든지 지금 여야가 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극한의 대결 구도가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야가 이제 권력을 누가 잡든 이런 권력 싸움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좀 통합적으로 이러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주기를 그리고 국가의 구조 개혁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큰데 아니 이게 안타까웠어요 그게. 당장에 저희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중국에 놀러 가면 발 마사지 받았잖아요. 네, 네. 중국 돈은 30위엔 50위엔 주고 발 마사지 받았잖아요.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요. 우리가 나중에 중국 분들 발 마사지 해드려야 되는 이 서비스 산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국가의 경쟁력의 수준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1년에 박사가 매년 15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네. 석사가 115만 명이 석사가 쏟아져 나와요. 예. 이 흐름 속에서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는 과거에 중국이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에 공장을 할 때 우리는 우월한 어떤 제조력을 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게 원재료 부품 수출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국부를 쌓아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재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퀄리티도 이제는 중국한테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네, 네. 내수 시장은 쑥대밭이 돼가고 있지. 출산력은 떨어지지. 네. 이게 대한민국은 정말 사면 초과예요. 이 사면 초과 상태에서 정치적인 가버넌스를 우리가 못 바꿔낸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못 만드는 거예요.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대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그냥 쭉 출마를 하는 쪽으로 그 흐름을 가져갈 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 강행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나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하고 할 텐데 네. 그 정치권의 상황이 대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일단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네. 지금 이제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김경수라든지 김부겸이라든지 박용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잖아요. 비명계들. 네, 비명계들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어.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아웃돼 가지고 예.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래? 네,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은 100% 지금 이재명계로 다 채워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얼마만큼 견고할 것인지 혹은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대선 때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중도층 입장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에 대한 페널티를 당장에 묻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고 그러다가 정말 1년 있다가 또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가버넌스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 안개가 더 짙어진다고 봐야죠. 아, 유동성이 커진다. 네. 오늘 오후 결과를 보고 또 뭐 민주당 내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보고서 추가로 아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일단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원래는 뭐 한 3월 14일 정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21일은 되겠지. 그러다가 설마 3월 넘길까 이러다가 지금 이제 뭐 이것도 오늘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번 주가 아니라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탄핵 심판 선고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도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과거를 복귀해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 국민의 민심이 거의 대부분이 탄핵 반대로 그냥 당연시 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지금 달리 그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또 대부분의 민심이 탄핵 인용이 뭐 워낙 그죠? 국민들의 민심이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네. 그 두 번의 상황은 달리게 탄핵 인용과 반대가 팽팽하게 민심이 맞서 있는 상황이에요. 첫째는 그런 어떤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항변을 많이 했어요. 각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그 각하 사유도 지금 여러 개를 얘기가 있었잖아요. 보면 네네. 소제기가 탄핵 심판 제기가 사실은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체가 했었고 문제다. 거기 그렇죠. 내란죄 뺀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부터.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탄핵이 됐는데 이 공수처 수사 자체도 100% 이게 무효 아니냐.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지금 가령 홍장원 차장 얘기라든지 특전사령관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그러니까 본안 전의 항변, 본안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항변을 아하. 여러 가지를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네. 국민들의 12월 3일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은 20% 어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오락가락 했었죠.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 지지도가 뭐 더 50에 올라가는 육박해 셈이죠. 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모든 쟁점을 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그냥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 속칭 네. 말하는 뇌피셜이에요. 네네. 추측인데 헌법재판관님들도 사람들인지라 국가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불법성이라든지 어떤 이분이 이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가의 선장으로서 키를 쥐었을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그러면 법률 이론상의 판단하고 상관없이 헌법적인 판단하고 상관없이 이걸 피하려다가 이게 오네?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내리는 헌법재판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타당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합당한 결정인가? 그건 약간 법적인 헌법의 위반 문제를 따지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 예. 이건 제 추측이고 그러니까 제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선뜻 어쨌든 최소한 6명이 찬성을 해야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성을 하고 싶은데 찬성을 해서는 안 돼.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야.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성을 할 수가 없어. 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를 훨씬 위험한 세상이 올 수 있고 훨씬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의견 통일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게 맡기는 문제 1차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좀 뭐랄까 담백해야 돼요. 네. 저는 어느 시점부터 보니까 국민들이 진영으로 갈려서 자기 편 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국 서초동에서 조국 무죄라고 몇십만 명이 촛불 들고 있었잖아요. 네.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거 다 봐요. 그때 그러면 그때 촛불 들고 있었던 몇십만 명의 국민들은 내가 그때 조국이한테 속았네, 내가 조국이한테 미쳤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전히 아니에요. 네. 그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판결을 이렇게 망쳐놨을 거야. 네. 이놈들이 법원에까지 무슨 짓을 했을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했던 대법관들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저쪽 나눠서 싸우는 게 국민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발 국민들이 진짜 마음을 비우고 자기 편의 잘못, 자기 편의 문제부터 보고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네. 제대로 된 미래의 어떤 청사진이나 헌법 제도를 창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사실은 그 분위기가 먼저 앞서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네. 국민들이 이렇게 패를 나와서 싸우는데 우선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이죠. 예, 그렇죠. 거기 예. 뭐 그렇게 그게 이제 밑으로 쭉 된 정치 거죠. 지도자들이 리딩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다 똑똑해요. 영리해요. 사안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싸우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 잘못하고 있으면 자기 편부터 뭐라 그래야지.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네.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왜 선동해? 지금은 이제 그러면 너 저쪽 편이구나 이렇게 묻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이게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좀 큽니다. 뭐 김 의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어쨌거나 국힘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다라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르게 보시지 않나요? 아니, 헌법 이론만 가지고 보고 12월 3일 저녁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그냥 답은 인용이 맞아요. 정해져 있는. 네, 인용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건 탄핵해야 되지만 탄핵할 수 없어. 해야 되지만 해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헌법재판관님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요건 잘못된 게 그거 분명하고 하지 마. 그래 그 파면하는 게 맞아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이쪽을 봤을 때 네. 이게 아니, 하여튼 뭐 그 왔다 갔다 그거 아니, 이쪽 12월 3일에 잘못을 한 사람은 네. 기껏 해봐야 충동적이고 예, 자기가 방법이 크게 위험하고 잘못됐지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먹거나 뇌물을 먹거나 국가를 뭐 털어먹으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남 시절에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기초자치자치장 시절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사업권을 가지고 그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년에 7,800조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가버넌스의 키를 갖게 된다면 기초자치당 시절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가 많은데 윤 대통령이 했던 이 잘못과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물론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총칼을 가지고 군인도항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네. 얘가 돈 먹으려고 그랬어. 뭘 했어. 무슨 파렴치범이야. 국가 전체가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중에는 해야 되지만 절대로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경우를 또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싶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겠죠. 아하. 근데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또 계속해서 아마 그때 되면 그냥 광화문 대치 숫자가 이쪽 저쪽에서 팽팽하게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많아지긴 네. 할 거다. 네. 또 갈등이 더 커질 거다. 근데 분명한 거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타협하고 개헌하는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 구석에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증오에 가까운 민주당 당원들은 그렇잖아요. 보면 네. 증오에 가까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정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 완전히 그냥 시장 자폐보다 못하다고 마음속에 평가를 가지고 있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신뢰가 옛날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20% 언저리 있을 때보다도 실제 쓸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 네. 정치적인 파워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 언론에서도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게 국가의 상징의 말씀의 힘을 믿고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모두가 이게 권위를 인정해서 따라가는 건데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래서 어느 언론이 윤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그 복귀했을 때 그렇다면 국가의 어쨌든 대통령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이 또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냐? 네.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미 굉장히 경제 구조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제발 담백해서 이 상황을 개헌하고 타협하는 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걸 이루러 갑시다. 네. 이 흐름이 국민들 사이에 생기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아하. 안 풀린다니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그럼 보수 진영에 이 길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더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울 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되고 전국이 이재명 더 만약에 시끄러울 거다. 가정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서 또 더 시끄러울 거예요.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상황 다 나빠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는 정치적인 외통수예요. 국민들이 다 마음을 담백하게 해서 이걸 대타협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로는 없어요. 어떤 경우든 파면되든 뭐 아니면 기각각하가 되든 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갈등은 지금보다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 국면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네요. 지금 뭐 급박한 여러 가지 전국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니면 4월로 넘어갈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커지고 그 선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자리를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거 또 다른 어떤 갈등과 분열의 수령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말씀대로 이게 여야가 대타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시죠 뭐.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